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첫 번째 시간이네요. 이 시간에 배울 주요 내용은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교재로는 21페이지까지입니다. 자,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 교재 목차를 보시면 됩니다. 목차에 이제 그 부동산 학의 내용들이 쭉 서술되어 있죠. 이 책의 내용이 이제 부동산 학인데, 이걸 이제 목차에 보면 1편 부동산학 총론, 제2편 부동산학 강론에서 부동산 경제론, 시장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도 들어있는 거고, 부동산 학에는 그 다음에 정책론, 국가 정책, 정책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부동산 제4장 2편의 4장은 부동산 투자론이니까 이건 투자에 관한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5장 부동산 금융론, 그 다음에 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그 다음에 제3편은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의 기초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도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학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총칭되는 거니까, 총괄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은 또 법적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 관련 법적, 경제적, 정책적 측면 및 부동산 활동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그러면 활동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 거래 활동,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개발 관리론이라고 해서 2편 6장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평가 활동, 감정평가도 이런 그 부동산 활동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관리,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 국가의 규제 활동, 정책, 부동산 정책론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조, 이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라는 개념도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주로는 그런 것들을 부동산 보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부분과 사적 부분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겠죠. 정부 부분의 활동, 정책을 다루니까.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 정부 부분 이외의 활동은 이제 그 사적 부분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 사적 부분 활동 중에서 또 사적 부분 활동을 세분해서 일반 사인들의 활동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등 전문 협회 활동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이런 앞에 말씀드린 이런 활동들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는 거죠. 그 경제학은 대표적인 과학적인 학문인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하고 관리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기술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성, 전문성, 윤리성. 국가의 활동도 이런 그 대표적인 부동산 활동의 하나이니까 공공성 면이 아주 강력하게 부동산 학에서는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는 건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윤리성, 윤리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윤리성이 강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정보의 비중이 높습니다. 부동산 활동에서는 그렇겠죠. 부동산 특히 이제 정책을 시행하거나 이럴 때는 그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또 정보를 잘 수집해서, 또 개인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인 및 대물 활동, 사람에 대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또 부동산 학의 중심적인 개념 부동산이라는 물건이니까 대물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장 활동성, 현장에 직접 가야 된다는 거죠. 임장이란 뜻은.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야지 그 부동산의 주변 환경이나 또 그 실제 상태, 건물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배려의 장기성. 부동산은 조금 있다가 1년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토지 같은 건 영속적인 거죠. 건물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래서 이 장기적인 전망에서 해야 된다는 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비가역성, 토지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토지를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걸 다시 원래의 용도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한번 이용을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공간적인 활동입니다. 부동산은 이 입체적인 거잖아요. 부동산 특히 이제 건물도 입체적인 거고 건물 자체가 그 다음에 토지는 언뜻 보면 평면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지만 구분지상권이라고 해가지고 공중 공간에 대한 이용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 공간에도에 대한 이용권도 물론 그 소유권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체적인 공간이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 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표준 산업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 여러 사람들의 직업이죠, 직업 여러 그 산업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항목 중에서 이제 부동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활동 중에서 일단 거기서 제외되는 게 일단 국가의 그 부동산 활동은 제외되는 거고요. 이 부동산 업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 다음에 그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 활동 이것도 이제 그 직업은 아니니까 개인이 주거 목적으로 한달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이제 제외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부동산 그 투자업, 부동산 금융업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금융업이라는 또 별도의 그 부동산 업과 업이 아니라 뭐 금융업이라는 별도의 그 산업에 속하죠. 그래서 이번 24회 시험 문제도 그 표준 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부동산 금융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업은 부동산업이 아니라 금융업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표준 산업 분류에서는 부동산업을 대분류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또 세 분류해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또 나누고 있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동산 관리해주는 관리업이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하는 활동은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이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중개 및 감정평가업을 또 세분해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자문 중개업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업하고 또 이렇게 또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 보시면 또 이런 부동산 관리업의 또 세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하고 나뉘어지는 거, 뭐 개발 및 공급업을 또 세분하면은 뭐 어떻게 되고 그다음 부동산 임대업도 세분하면 어떻게 된다. 거기까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개념은 법적인 이 개념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파악을 해요.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까지 포괄돼서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민법에서 본 법적 개념과 관련해서는 그 3번부터 보죠. 이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에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에서는 정착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우리 법에도 이제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정착물이라는 건 민법에서 배웠듯이 부합물을 말한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정착물도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리고 이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부동산 학에서 이건 뭐냐면은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도 이제 등기나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등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임목 등기나 뭐 공장재단 등기 이런 거라고 하죠. 그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라 그다음에 뭐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것들은 등록을 하는 거죠. 자동차 등록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준부동산 또는 이제 의제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경제적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이 생산재이면서 또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생산재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생산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건을 만드는데 이 사용되는
또 재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떻게 다른 물건을 사용되는데 생산하는데 사용되느냐? 공장 부지 같은 경우, 공장 부지는 이 생산물을 사용되기 위해서 공장 부지가 사용되잖아요. 그다음에 공장 건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면에서 이 생산재가 되는데 부동산은 또 소비재이기도 하죠. 인간의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 주택 같은 거, 주택은 인간의 소비 활동을 주택이 인간이 주택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소비하는 거죠. 주택의 부지나 또는 그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 이런 것들이 소비재인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생산재로도 사용되고 소비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리적 개념 보겠습니다. 물리적 개념은 그 부동산이란 건 자연물이죠. 자연물, 토지 같은 거. 그래서 자연의 일부이다. 그다음에 공간적인 대상이다. 말씀드렸듯이 그 높이와 깊이, 뭐 넓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간. 그다음에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 부동산에서는 위치, 특정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 같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한 유치와 관련돼서 주변 환경, 주변에 뭐가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것이 부동산을 물리적 개념 측면에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리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자연의 일부 1, 2번 공간적 대상, 3번 위치, 4번 주변 환경, 5번 생산재. 예, 하면 생산재죠. 생산재는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한 겁니다.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물리적 개념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의 속성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자연물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자연물이라는 속성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인위적으로 생산이 곤란한 거죠. 예. 그다음에 뭐 건물 같은 건 이제 뭐 마음대로 하게 뭐 생산할 수 있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공간성. 이 토지의 소유권은 민법에서 배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쳐요.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나 그건 결국 이제 사회 통념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결국 그 말은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입법으로 어디까지 뭐 지하 몇 미터까지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입법을 할 수도 있겠죠.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정당한 이익을 벗어나는 범위는 보상 없이 이용이 가능하죠. 예, 비행기가 누구 토지 위로 가는데 그 토지 뭐 통행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그 지하 부분 이용에 관해서는 이제 그 도시철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하 부분 이용하는 게 이제 도시철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보상액은 지하 부분 이용할 때 보상액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적정 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 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 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 저해율, 이건 이제 입체 세 가지 이용 저해율을 통칭해서 입체 이용 저해율이라고 하는데요. 요것을 곱한액을 합산하여 합산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층시까지는 40m까지, 중층은 뭐 35m까지를 한계 심도라고 봐요. 한계 심도라는 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아서 지하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초과하면은 한계심도 40m를 초과해버리면은 그 부분의 보상액은 한계심도 이내 부분 보상액의 1% 이하 액수만을 보상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법률에 의하면은 이제 정당한 이익을 벗어났다고 봐서 보상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조례로 1% 한계 심도 이내 부분 보상의 1%는 보상해 준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1%냐 몇 미터냐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이 원리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공중공간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그 뭐 용적률을 제한한달지, 용적률은 이제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 연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예, 용적률, 건폐율은 이제 그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림으로 예,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지가 여기까지가 대지라고 했을 때 먼저 건폐율부터 보죠. 이 부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예, 건축 면적, 이걸 건축 면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지 면적이 이게 10이라고 봤으면 1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건축 면적은 뭐 5제곱미터다. 하면 10분의 5, 건폐율은 50%죠. 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이 여기다가 뭐 또 1층이고 또 2층, 뭐 3층 건물을 짓는다 할 때 이 3층 건물의 바닥 면적은 이제 건축 면적하고 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건 부동산 공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공부할 것이고 뭐 바닥 건축 면적하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봐서 여기도 뭐 동일한 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결국 아까 여기가 5라고 했으니까 15가 되죠. 5, 3, 15. 3층까지 했을 때 예, 15니까 10분의 15면은 150% 용적률은 예,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그 용적률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부동산 공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아까 그에서 어떤 지역이 150%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는 3층까지밖에 못 짓는 거죠. 그 이상은 그 소유권이 정당 범위 내에서 미친다고 했지만 법률에 의해서 제한돼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용적률을 그렇게 제한하면 공중공간 활용이 제한되는 거고 또 뭐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한달지 뭐 8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이쪽 지역은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그냥 아예 제한된다 뭐 100m까지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해서 공중공간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제도로 부동산 그 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개발권 이전 제도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중요합니다. 개발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토지의 공중 공간 이용권을 다른 토지에 양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 30층까지 건축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토지의 건물 부지의 3층만 소유하고 있는 3층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부지 소유자가 그러면 27층까지 더 올릴 수 있죠. 그런 권리가 있죠. 근데 내가 안 올리고 이걸 나는 옆 토지 소유자에게 이 권리를 팔겠다 해가지고 인근 건물 부지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3층 건물 부지에는 이제 3층 초과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인근 부지는 원래는 그쪽은 30층까지인데 27층을 샀기 때문에 57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이 토지 소유자 간에 이렇게 그 용적률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개발권 이전 제도는 다만 이 부동산 공법에서 배울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예, 정비법상으로 정비구역 결합제도가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두 개의 정비구역이 이렇게 이쪽 정비구역하고 이쪽 정비구역하고 있으면 이게 별도로 지정됐는데 이게 결합되면은 이 정비구역의 용적률하고 이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좀 제한하고 이쪽 정비구역 용적률을 좀 올릴 수 있고 그렇게 그 용적률 이전이 허용됩니다. 예, 이걸 이제 개발권 이전 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자, 그리고 위치성, 부동산의 속성, 공간성 받고 위치에 따라 가치나 이용 상태가 달라진다. 예,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성과 관련 환경은 자연적 환경, 지형이나 지세, 그다음에 인문적 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을 말하죠. 그 옆에 뭐 학교가 있거나 뭐 또는 뭐 놀이 공간이 있거나 뭐 시장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그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계법이나 뭐 건축법 등등의 법률에서 인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국계법에서는 지구 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그 지구 단위계획 결정자의 권고에 따라서 그 두 필지 이상의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좀 대형 건축물을 거기에 그 구역에는 좀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권고에 따라서 두 필지 이상의 하나의 건축물로 이렇게 한 경우에는 공동 개발을 한 경우에 서로 소유자 간에 또는 뭐 소유자 같은 경우 또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용적률을 좀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부동산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크게 토지하고 건물로, 건축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토지는 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2차 과목인 공세법에서 분류하는 그 지적법, 공세법 과목 중에서 이제 지적법이 중요한데요. 지적법에서는 그 토지를 지목에 따라서 28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적 공부라는 것은 이제 토지 대장이나 임야도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적 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 그리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지목을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목은 28개인데 뭐 그 이제 공세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전, 답, 과수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뭐 이렇게 쭉 나가요. 28가지가. 예. 부동산 학 과목으로도 나올 출제가 돼요. 다음 중 그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래서 28개를 한번 읽어보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예,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제 그 부동산 공법에서 공세법에서 배우죠. 공세법에서 정확히 알고 아시기 바라고 이런 지목에 따른 분류가 있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동산학에서는. 그 다음에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를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용도 지역은 이제 그 부동산 공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용도 지역은 뭐냐면은 토지의 이용,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가지고 지역별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예,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누가 위반하고 누가 결정권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부동산 공법에서 아주 중요한 그 주제인데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을 결정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예, 이렇게 하고 또 도시지역은 세분해서 주, 상, 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예, 관리지역도 또 세분돼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예, 이렇게 부동산 학에서는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가 또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토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택지, 농지, 임지. 택지는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그 공업지역 이런 것들 그런 용도의 택지가 있고, 농지는 또 전, 답, 과수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임지는 용재림, 신탄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 택지, 농지, 임지로 나누는 것은 감정평가 그 방법 중에서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에 그 지목별이나 용도지역별 분류보다는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시험에는 출제돼요. 오히려 부동산 학계에서는 더 잘 출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되냐?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후보지, 이행지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후보지가 뭐냐? 후보지라는 것은 그 개념이 이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농지가 택지로 이제 바뀌려고 한 전환 도중에 있으면은 그걸 택지 후보지라고 합니다. 임지가 농지로 전환 중에 있으면은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학술적으로 살펴서 그렇게 임지에서 이제 점차 농지로 전환돼서 사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 그 다음에 이 택지 내부에서 주상 공업지가 있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네. 그러면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전환 중이거나 상업지에서 공업지로 전환 중이거나 이런 건 그 이행지라고 합니다. 이행지.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전환 중이면 상업지의 뭐 이행지 이렇게 하고, 전에서 과수원에서 답으로 또 전환 중이면은 답의 이행지 이렇게, 이런 거 이 개념을 이행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것끼리 전환 중인 건 후보지, 작은 것끼리 전환 중인 건 이행지. 예, 후보지, 이행지 개념을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그러면 암기를 하느냐? 저 같으면은 후보는 공약을 이행한다. 예, 큰 거 후보지, 작은 거 뒤에 나오는 개념은 이행지. 예, 이렇게 기억을 저 같은 경우는 했으면 여러분도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또 토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나지와 건부지, 그리고 대지와 공지. 자, 나지는 뭐고 건부지는 뭐냐? 나지라는 것은 그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뭐 지상권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택지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건부지의 평가액은 보통 나지보다는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걸 이제 건부지의 가격이 낮다 해서 건부지, 건부감가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 건부지 평가액이 높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건부지 증가 평가액이 높다 해가지고 어떤 경우냐? 택지 소재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그럼 개발 제한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이 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지 상태보다는 그래도 건축물이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있는 게 나아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어떤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강화돼 가지고 더 이상 나지의 기존 건축물과 같은 정도의 건폐율 용적률로 신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자, 그림으로 볼까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지가 있는데 나지에서 전에는 용적률이 뭐 200%였어요. 그래서 건물이 뭐 3층 건물까지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용적률이 150%로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새로 건축을 할 때는 이 3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2층 정도밖에 짓지가 못해요. 예, 이럴 때는 빈 땅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 3층 건물이 있는 게 나은 거죠. 예. 자, 이제 대지와 공지 개념을 보겠습니다. 대지 개념은 건축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동산 공법과 공법에 건축법이
그 출제 대상 법률이죠.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할 때 건축물이 설치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 면적은 건축법상 각종 규제의 기준으로 작용해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적률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 연면적이고, 그다음에 건폐율도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에요. 그래서 대지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보통 대지는 하나의 필지를 대지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뭐 2개 이상의 필지를 그 대지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하나의 토지의 일부만을 대지로 볼 수 있고, 또는 2개의 토지의 일부만을 대지로 볼 수 있고, 그런 예외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만 여기서는 알아두시고 공법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대지 개념은 건축 허가나 신고에 있어 건축물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토지이다. 그리고 공지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은 건축이 이렇게 돼 있다, 건축 면적이 이거다 하면은 제외한 이 부분이 공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건폐율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면은 이제 건폐율 수치가 낮아진 거죠. 뭐 50%에서 건폐율이 40%로 됐다 하면은 공지 면적은 넓어지겠죠. 이렇게 줄어드니까 공지 면적 넓어지고, 그 관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와 획지, 맹지와 대지. 여기서 대지는 한자가 달라요. 앞에 말한 건축법상 대지하고 뭐 좁은 자루 뭐 이런 뜻이에요. 이때 대지는.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 자, 필지는 뭐냐면은 이 지적법상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는 필지별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가 기재가 돼요. 토지 등기부가. 그래서 토지의 등록 단위고, 곧 이 등록 단위로 또 등기도 되는 거예요. 토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획지는 뭐냐면은 그 토지의 이용 단위예요. 이건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적법에는 획지라는 표현을 안 써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우리 민법에서 배웠지만 부동산 등기법의 그 토지의 단위는 필이죠. 획지는 이용 단위인데, 그러니까 경제학적 개념 또는 감정평가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 학에서는 감정평가상 개념이나 경제적 개념도 중요하니까요. 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개의 필지에 걸쳐서 하나의 건물을 건축했을 경우. 그 다음에 하나의 필지가 또 여러 획지로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필지가 커가지고 도로에 접한 부분은 점포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이용 그 방법이 다르죠. 그런 경우는 획지가 2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용 방법이 2개니까. 자, 그 다음에 맹지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는 필지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뭐 큰 땅이 있는데 이 필지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경우, 우리 민법에서 배웠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할 때 이런 토지가 맹지죠. 도로는 뭐 이 부분이 도로다 할 때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대지 한자가 다르죠. 그런 경우는 좁은 면만이 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예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자가 뭐 자루 그런 뜻인데,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만 이렇게 접해 있는 경우, 또 이 부분이 또 이 굉장히 좁은 경우, 이런 경우는 맹지나 맹지는 특히 그렇고 대지도 좁은 면만이 도로에 접하니까 토지의 가치가 좀 떨어지죠. 자, 그리고 법지와 빈지. 법지는
법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돼 있긴 했는데 활용 가치가 적은 토지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지. 자,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게 법지라고 하느냐 보통 뭐 토지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토지가 가상적으로 있다 보고 이렇게 너무 높아요 이쪽 부분 그래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경사적으로 해서 좀 안 무너지게 했을 때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은 이용 가치가 별로 없죠. 이런 것들을 법지라고 하고 빈지라고 하는 것은 빈은 여기서 해안이라는 바닷가라는 뜻인데 해안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의 토지를 말해요. 그 바닷가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바닷가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토지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지적 공부에는 그 바로 여기 모든 토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일부분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공유 수면이라고 해요. 수면이라고 해서 꼭 그 바닷가나 또 하천 이런 물로 항상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공유 수면이라고 하고 소유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권의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치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기부가 작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되면 등기부가 작성이 안 되니까 누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다른 토지 개념 보겠습니다. 포락지라고 하는 것은 포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 공부에 토지가 등록이 됐는데 그 토지가 바닷물이나 또는 하천은 물에 이렇게 무너져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가 일시적으로 홍수가만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긴 건 포락이라고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잠겨버리는 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르면은 그건 포락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소유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런 걸 포락지라고 하고 다음에 이 선하지 고압선 아래에 있다는 뜻으로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지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휴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유휴지라고 하고요. 공한지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방치 중인 토지 유휴지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하지만 지가 상승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방치한다. 공한지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린다. 그 다음에 휴한지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작물에 따라서는 지력 향상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좀 쉬어줘야 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 걸 농작물 경작을 쉰다는 의미에서 그런 걸 휴한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토지는 지목별로 28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건물은 용도별로 건축법상 분류가 주로 그 부동산 학에서는 중요합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용도별로 28가지로 분류해요. 지목도 28가지라고 했는데 건축물 용도도 현재 28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어요. 28가지가 뭔가 화면에도 나와 있네요. 조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 용도가 왜 중요하냐. 아까 그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그 지역별로 뭐 도시지역에 또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용도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용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건축물은 건물보다는 넓은 개념인데 건물도 그 용도별로 건축물 용도와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용도를 봅시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어떤 시설이 어떤 건축물이 무슨 용도별로 무슨 그 용도에 해당되느냐 이런 게 부동산 공법에도 나오는데 부동산 학에서는
이 어떤 건축물이 단독주택에 속하느냐, 공동주택에 속하느냐, 주로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1, 2차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준비하는 게 좋다는 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공인중개사 법, 각 법 5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이렇게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때 한꺼번에 해두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쭉 읽어볼게요.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의 종류예요. 건물의 종류.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게 말이 몇 개입니까? 한 9개 글자인데요. 저는 이걸 1근으로 약칭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근생이라고 보통 하는데 제1종 근생 이렇게 하면 5글자가 되니까 저는 그냥 2글자로 1근. 자, 2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다 못 읽겠네요. 쭉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 학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화면에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그거 보겠습니다. 자, 단독주택은 그 협의의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건 이제 건축법상 분류예요. 주택법상은 약간 다른데 비슷한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이죠. 그 다음에 3층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주거 형태로 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실에 취사시설을 둘 수가 없어요. 다중주택은. 다수인이 어쨌든 장기간 거주 가능한다. 이 요건을 갖추면 돼요. 요 4가지 요건. 연면적 100평, 3층 이하,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되고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야 된다. 이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이 연면적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죠.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200평.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 19세대 이하, 이 요건을 갖추면 다가구주택입니다. 그 다음 공관은 공적으로 쓰는 뭐 관저나 이런 것들을 공관이라고 하고. 자,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입니다. 다음 중 공동주택에 속하는 것은 해가지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 해가지고 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넣으면은 다가구주택은 아니에요.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얼핏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뭐 요건이 다르긴 다르죠. 그러면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3층이고 66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게 다세대입니까? 다가구입니까? 다세대도 이 3층 건물 660제곱미터까지는 다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건축 허가 신청을 할 때 다세대 주택으로 신청할 것인가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다세대 주택으로 신청을 한다는 말은 곧 이건 그 구분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민법에서 배웠죠. 구분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요. 집합 건물이니까. 근데 이건 그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은.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소유자는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공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공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이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근데 4층에 뭐 다가구 주택은 있을 수가 없겠죠. 4층까지 이하이고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자, 그리고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인데 660m 초과. 6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5층 이상 주택으로 쓰는 축수가 5층 이상이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주택이 하나 빠졌네요. 기숙사도 공동주택
그 한 종류입니다.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 또는 공장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곳으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있어야 돼요. 근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예, 그러니까 그 각 실에 취사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화면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그 부연 설명하는 거고요. 특징적인 거 보면은 다중주택, 뭐 학생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다는 말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다중주택이 되는 겁니다.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 합이 330 이하, 층수가 3층 이하.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다만 1층의 바닥 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 예, 필로티 구조라는 것은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이죠. 기초 기둥을 지상에 노출시키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방식. 예, 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도시에 있으면은 굳이 그려보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층이 이렇게 기둥만 있는 게 있죠. 아니면 1층에 여기 2분의 1까지니까 뭐 3분의 1 정도만 뭐 계단 부위를 만들어 놓다거나 뭐 관리실을 여기다 만들어 놓는다거나 하는 거, 그런 걸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자, 이 화면은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는데 아까 쭉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층수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를 제외합니다. 근데 뭐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야 돼요. 아까 그 앞서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이상이었죠.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다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1층 바닥 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해당 층을 그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층수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층수는 법상으로 층수는 지하층은 제외되는 겁니다. 아까 5층이라고 했는데 또는 뭐 4층이라고 했는데 지하층이 있어도 그건 그 제외하고 나머지 층이 4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 각 층의 면적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정확한 것은 이제 공법에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바닥 면적의 필로티 부분이나 다락 등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요건으로서 1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있었죠. 그 요건 330, 660. 예, 그 합계는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예, 그리고 그 지하의 부분은 층수에는 산정이 안 되는데 이 바닥 면적 합계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거나 부설 주차장이 또는 부설 주차장이 지상에 있으면 그 부설 주차장 면적은 주택으로 쓰는 면적에는 산입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이제 부동산 중에서 건물은 다른 물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토지가 이제 다른 물건하고 비해서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이 자연적 특성하고 이제 자연적 특성 이외의 것을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연적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성. 이동을 움직일 수가 없죠. 부동산은. 예, 그래서 이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상품의 진열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 방문 동안 확인이 필요하고요. 임장 활동. 예. 그리고 이제 부증성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늘릴 수가 없죠. 그 다른 물건 같이 생산을 막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개별 용도 측면에서 보면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어떤 용도가 부족하면 또 다른 용도가 전환돼서 그렇게 이제 토지 공급의 증가는 가능하죠. 그래서 매립이나 간측도 이런 그 부증성의 예외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용도의 전환 이런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속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는 사용해도 줄어든다거나 뭐 그냥 놔둔다고 해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은 다른 그 건물이나 이런 다른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은 상각이 되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지요. 영속성 때문에. 그 다음에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간의 그 위치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가 불가해요. 조금씩 그 다르죠, 토지들은. 그래서 그 일물일가의 법칙도 적용이 안 되죠. 공산품 같은 경우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만 갖출 수 있는데 하나의 물건이 아니니까 토지자들은 각 필지마다 다 다르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될 수 없고 그다음에 가치 추계도 좀 곤란하죠. 다 다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인접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토지와 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토지의 이용은 다른 인접 토지에 영향을 주어 외부 효과라는 걸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토지에서 공해를 막 발생시키고 하면 다른 토지가 가치가 역시 떨어지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 방금 말씀드린 거 외부 불경제인데 외부 경제 효과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공원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 옆에 토지가 또 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 토지 가격은 또 인접지에 영향을 받겠죠. 인접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그 획지 개념에서 보았습니다. 한쪽은 점포로 사용하고 다른 토지 일부는 뭐 밭으로 사용하고 이러는 거. 자, 그리고 병합하고 또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토지는 그 지적법에서 배우고 또 민법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지적법에서는 배울 거죠. 이제 2차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 병합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이 플로티지 현상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플로티지 현상이라는 것은 그 개별 병합을 하면은 개별 토지 개개 토지의 합보다 그 병합 후 가치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을 플로티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위치의 가변성, 토지의 그 인문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어요. 옆에 뭐 공원이 신설됐다거나 그러면 사회적인 위치가 변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공원 같은 경우를 교재 그에 또 다른 예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옆에 신설됐다 이런 건 이제 토지의 경제적 위치가 변화됐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러면 이제 행정적으로 위치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치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죠. 이런 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물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지만은 그리고 인문적 특성으로 이제 그 동산에 비해서 고가이다. 토지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부동산인 나머지 부동산 하나인 건물은 요새 건물들은 또 이동도 가능해요. 건물의 이동. 조립식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이죠. 그리고 뭐 생산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비용속적이죠.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 가치가 소멸합니다. 그다음에 동질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일 구조와 면적을 가진 그런 그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공법에서도 배우게 됩니다만은 뭐 공업화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공장에서 아예 그 주택의 그 뭐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민법에서도 그 강조 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오늘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교재 관련 부분 읽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학에서는 특히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또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더 이해가 더 증진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동안 그 교재 관련 부분을 또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예, 그건 오늘 배운 21페이지까지,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쭉 또 다시 읽어보시라는 게 아니라, 강의 듣다가 의문점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만 살짝살짝 보는 것이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푸세요. 예, 13페이지에 기출문제 나와 있고 22페이지에 나와 있죠. 오늘 이 두 군데 기출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면은 그 부분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